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가능성을 본격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쟁이나 사병 같은 국가 비상사태 때 군대를 동원해 질서를 유지하는 계엄. 이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이후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이 계엄을 민주당이 들고 나오면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여권과 야당 사이에 대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계엄을 논의했느냐고 몰아붙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거짓 선동이라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 나온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계엄 논의를 진행했느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란 예비 음모로 비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우리 박선원 의원님 말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내내 계엄령 준비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발령을 대비해 고등학교 동문인 충암고 출신 인사들을 계엄령 선포에 영향을 미치는 군 주요 보직에 앉혔다는 의혹입니다. 한간에는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다.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한 계엄 준비 작전이다. 김 후보자는 정치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밝히겠습니다. 여당은 야당이 심리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산주의 전술에는 기만 전술 그리고 모든 심리전. 근데 저것을 요즘 혹시나 민주당이 지금 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김 후보자는 계엄한다면 우리 군이 따르겠냐며 저라도 안 따를 것 같으니 우려 안 해도 된다고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도 오늘 했습니다. 갑자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왜 계엄을 들고 나온 걸까요? 민주당이 생각하는 시나리오와 근거를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오늘 윤석열 정권에서 계엄을 기획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계엄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민주당이 처음 꺼내든 건 3주 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하자 탄핵 위기 때 계엄 선포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10월이면 장군 인사가 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더 친정 체제를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윤석열 탄핵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할 때 계엄을 선포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어지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광복절에 반국가 세력을 언급하면서 의심은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 문건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 완벽한 독재 국가 아닙니까? 2018년 공개된 기무사 문건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시도하면 국회의원들을 사법 처리해 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미리 힘을 빼놓으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대통령실은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당 대표직을 걸고 의혹을 제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내귀에 도청 같은 얘기라며 국기문란이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례적으로 대변인이 마이크 앞에서 야당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며 작심 비판에 나섰습니다. 계엄은 괴담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당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박선원 의원 또다시 괴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습니다. 혹 탄핵 빌드업 과정입니까? 탄핵, 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 대표직을 걸고 말하십시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행태는 아니면 말고식 유언비어 공장 수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근거를 대라고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일종의 내귀 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 이런 얘기랑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거짓말이라면 이건 국기문란에 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우니까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대통령실은 야당이 계엄령 주장을 이어갈 경우 추가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왔습니다. 아니, 계엄이란 게 가능은 한 겁니까? 네, 역사책에서나 보던 단어죠. 우리나라에선 1980년 5월 5.18 민주화 운동 때가 마지막 계엄입니다. 당시 문건을 보면요, 시위와 집단적 난동 금지하고 있습니다. 영장 없이 체포와 구금, 수색까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죠. 전쟁 같은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질서 유지를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계엄이 정치권에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이 단어 계엄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은 21세기에 무슨 계엄이냐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계엄 내린다고 어느 국민, 어느 군인이 따르겠냐, 나라도 안 따르겠다고 했는데요. 설사 계엄을 추진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제적 과반 이상이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법에 따라 해제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민주당으로만 과반이 넘는 국회에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은 왜 갑자기 이 계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저희가 취재해보니 윤 대통령이 계엄을 추진할 거라는 객관적인 증거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심히 우려된다는데요. 그 근거로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먼저 핵심 안보 라인을 대통령이 졸업한 충안고 출신으로 싹 교체한 걸 의심합니다. 게다가 마침 교체한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군 방첩사령관, 777 사령관 이 자리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하거나 계엄을 견제할 수 있는 계엄 관련된 자리라는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이 심상치 않다면서 이 단어를 콕 짚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반국가 이런 세력들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안보를 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 최근 대통령이 전쟁이 터지면 북한에 동조할 세력으로 반국가 세력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엄의 명분으로 삼기 위해 사전 포석을 까는 거라고 민주당은 의심하고 있고요. 근데 아까 헌법 보니까 다수 야당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그 근거로 제시하는데요. 당시 문건을 보면 국회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야당 의원들을 구속시켜서 표결 정족수를 미달시키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도 검토했는데 윤석열 정권 충분히 이런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민주당은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이 계엄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네, 왜 이 시점이냐? 지도부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늘 김건희 여사의 감옥행을 막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냐고 했고요.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탄핵 위기 때 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심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을 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도 있는 거죠. 민주당 관계자는 언제든 선포될 수 있는 계엄에 김을 빼놓으려는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정말 민주당은 계엄령이 선포될 수 있다, 진지하게 보는 거예요? 네, 실제로 민주당 핵심 지도부들은 이렇게 진지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에게 친일, 독재, 탄핵, 계엄으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이미지 더 씌우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야권 지지층 결집령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대통령실은 오늘 아주 강하게 반박을 하더군요. 네, 대통령실은 계엄이 머릿속에 있는 건 대통령실이 아니라 민주당이라며 괴담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탄핵 빌드업이냐, 탄핵 계엄을 일상화시키고 세뇌시키는 선동이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을 자꾸 언급하며 진짜 탄핵으로 몰아가려는 거라는 거죠.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 다음 대응 카드도 검토하겠다며 단단히 벼르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이야기도 또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여당은 계엄을 이재명 대표가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꺼내든 카드라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판결이 가까워져 오니 헛것이 보이는 것 같다고 비꼬았는데요. 1심 선고를 앞두고 지지층도 결집하고 실제로 1심에서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형이 나올 경우 최종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탄핵을 유도할 거라는 거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제한하자고 한 거라며 강한 대처를 예고했습니다. 아이고, 또 세게 붙겠군요. 아는 기자 김유빈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오늘 22대 국회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96일 만에 열린 최장 지각 개원식. 게다가 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불참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향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가 오늘에서야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무려 96일 만인데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게 문을 연 최장 지각 개원식입니다. 뒤늦은 개원식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각종 특검과 청문회 충돌로 겨우 열린 개원식. 윤석열 대통령은 불참했습니다. 13대 국회 개원식에 온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지난 21대까지 모든 현직 대통령이 와서 연설했습니다. 87년 개헌 이후 첫 대통령 불참입니다. 국회의장은 공개적으로 아쉬움을 드러냈고 모처럼 양당 대표 회담도 있었고 오늘 개원식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셨더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야당은 국민 무시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 대신 갈등을 선택했다는 강력한 신호이며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야당이 미워도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 국회와의 협력은 필수인데 대통령의 통큰 정치가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 가족에게 살인자 표현을 서슴지 않고 대통령을 향한 피켓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참석은 쉽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앞서 여러 번 나왔었죠. 이번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용선 기자입니다. 북한의 핵무력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핵무장 또는 핵무장 잠재력에 대해서도 이 부정적인 생각은 갖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 모든 가능성 중에 그것도 하나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16일 인사청문회 준비 첫 출근 당시에도 북핵 위협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은 열려 있다며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를 공식선상에서 재확인한 겁니다. 한미의 확장 억제, 이른바 미국의 핵우산을 강조한 기존 정부 관계자들보다 급진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미동맹에 엄청난 균열을 각오해야 될 것이고 바로 한국 자본시장, 국제 자본시장은 바로 반응을 할 거예요. 전문가들은 당장 현실화되기 쉽지 않은 만큼 미국의 실효성 있는 핵우산 압박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또 압박하고 북한의 핵위협에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자산 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겠다 이런 의도도 포함된 것이 아닌가. 김 후보자는 병력 감소로 인한 여군 지원병제 도입에 대해서도 여러 대책 중 하나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언제쯤 다혜 씨를 참고인 조사할지가 관심인데요. 검찰 수사가 점차 문 전 대통령을 향하자 민주당은 당 차원 대응에 나섰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사흘 전 문다혜 씨의 자택과 사무실, 제주도 별장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 압수물 분석이 끝나면 다혜 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일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생활비 지원과 태국 이주 관련 청와대 관련자와의 금전 거래 등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조사 시기는 일러도 추석 연휴 이후 월말쯤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9일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관리를 맡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출신 A씨에 대한 법원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 2월 한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A씨가 추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거주지 법원에 불러 신문을 하려는 겁니다. 검찰은 A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채용된 다혜씨 전 남편과 가족의 태국 이주에 관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문 전 대통령 가족들까지 확대되자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시로 전 정부 수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전 정부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대책기구 구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이재명 대표도 코로나19 감염으로 연기됐던 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추진합니다. 오는 8일 직접 평산마을로 찾아갈 예정인데 이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법이 규정한 최대 형량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2년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치안 책임자였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청장에게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아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검찰의 구형량은 법이 규정한 최대 형량입니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는 최대 5년 이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인파 집중관리 등 사전 대책이 미흡해 참사가 벌어졌다며 김 전 청장이 실효적 대책을 지시할 가장 큰 책임자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재판 내내 김 전 청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해왔습니다. 전 이런 판결로 무고한 젊은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원래 검찰은 김 전 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1월 기소를 권고하자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미진 전 서울청 112 상황관리관에겐 금고 3년을, 정대경 전 서울청 112 상황 3팀장에겐 금고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7일 내려집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전국 응급실 중에서 6.6%만 축소 운영 중이라는 정부. 반면 붕괴 직전이라는 의료계. 전혀 다른 입장인데요. 진짜 상황은 어떤 건지 빅5 병원 응급실을 홍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과 환자 보호자가 진료를 기다립니다. 기다려야 된다고 했어요. 앞에 환자들이 좀 밀려있어요. 그런 걸로 한 여러 분 정도 한 사람당 2시간 정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파행 운영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빅5 병원을 찾아 현장을 점검해봤습니다. 먼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은 오후 1시엔 심정지 등을 제외하고 사실상 응급실 진료가 불가능했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에선 경증 환자 진료 불가라는 안내 문구가 붙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삼성병원은 오늘 오후 대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선 여전히 진료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말 동안 서울대병원은 안과, 이비인후과 진료가, 서울 성모병원은 응급투석과 접합수술이 일부 제한됐습니다. 원래 여기 다니고 있었어요. 오다가지고. 근데 이게 며칠이 아니고 한 몇 달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계속되는 인력난에 배후 진료가 제한되면서 응급실 의사들의 피로도는 더 누적되고 있습니다.
의료대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2차 종합병원과 대학병원도 응급실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부터 무기한으로 응급실 현황을 전하는 일일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응급실 운영을 일부 중단하는 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춘천 강원대병원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강경모 기자, 강원대병원은 조금 전부터 야간 성인 진료를 중단한 거죠? 네, 1시간 전인 오후 6시부터 이곳 춘천 강원대병원 응급실에선 19세 이상 성인 환자를 받지 않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야간 성인 진료가 오늘부터 중단된 겁니다. 강원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 가운데 2명이 다음 달부터 휴직에 들어가 축소 운영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 충남대병원도 응급실 전문의 11명 중 4명이 이직을 하면서 어제부터 야간 성인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역시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 중 5명이 떠나면서 이달부터 주말 공휴일과 야간 응급실 운영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수원 아주대병원도 운영 축소를 검토 중입니다. 네, 정부는 모레부터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한다는 겁니까? 네, 응급실 운영이 제한된 곳에 군의관 15명을 모레부터 우선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9일부터는 공보위 군의관 235명을 파견해 차질을 빚는 병원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전공의 공백으로 응급실 인력이 감소한 만큼 인력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 근무 의사는 평상시의 73% 수준인데요. 정부는 다만 전국 409개 응급실 중 99%가 24시간 운영 중이며 6.6% 정도인 27곳만 병상을 줄여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대선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국 국적을 보유한 인질이 이 가자 지구에서 사망하면서 미국에서 대규모 반전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해리스, 민주당 정부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박선영 기자입니다. 거리 곳곳에 불꽃이 튀고 제압하는 경찰과 충돌이 벌어집니다. 현지 시각 어제 이스라엘 전역에서 대규모 반전 시위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잡혀간 6명의 인질들이 시신으로 발견된 것에 대해 분노하며 약 70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시위는 바다 건너 미국 뉴욕까지 번졌습니다. 특히 숨진 인질 중 한 명인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 국적자 허쉬 골드버그 폴린의 아버지는 애끓는 목소리로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I would like to call President Biden to tell Prime Minister Netanyahu, do not delay the deal. 미국계 인질 사망 소식은 11월 미 대선 후보들 간에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해리스 부통령은 부통령 명의의 백악관 성명을 통해 하마스는 사악한 테러 조직이라 규탄하고 희생자 가족을 애도했습니다. 성명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선 후보는 해리스 측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SNS에 이번 일이 카멀라 해리스와 부패한 조 바이든 등 형편없는 현 정부가 초래한 일이라며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로 해리스 부통령 측이 이스라엘 정책을 새로운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바이든 정부와 다른 정책을 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러시아를 향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 인근 정유시설까지 공격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쇼핑몰을 공격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상공을 비행하던 우크라이나 드론이 수직으로 낙하하고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현지 시각 어제 모스크바 인근 트베리 지역의 코나코보 발전소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생산한 드론으로 전력과 정유시설을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드론 150여 대를 격추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드론 공격이 2022년 2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무력 충돌 발발 이래 최대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쇼핑센터와 주택 등에 잇따라 폭탄이 떨어져 주민과 어린이 4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У нас сьогодні був черговий масований обстріл міста Харкова, біля 10 ракет. декілька локацій, супермаркет.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하르키우 공습 이후 장거리 미사일 등 무기에 대한 사용 제한을 풀어줄 것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러시아가 공격해오는 동부 지역 전황이 어렵지만 러시아군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만취 차량이 주택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에 쓰러진 전봇대가 이 가정집 베란다 창문을 뚫고 들어왔고 주변 280세대는 정전이 됐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전봇대가 다세대 주택 창문을 뚫고 베란다를 덮쳤습니다. 전봇대에 들이받친 세탁기는 찌그러져 버렸습니다. 아랫집도 가림막이 찢기고 창틀에는 불에 탄 자국도 보입니다. 불타서 천장 위쪽에 피해받고 4층 세탁기까지 박살났고 불 나가지고 물부스 그냥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울 은평구 4층 높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봇대가 쓰러진 건 오늘 새벽 4시 40분쯤. 20대 남성이 모는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퍽 소리가 나가서 번쩍 끄더라고요. 옷 잠옷바람을 젖어있고 나와보니까 전봇대가 쓰러져가 있더라고요. 차가 부딪혀갖고 그냥 안전에 앞에 찌그러져갖고 있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봇대 이상으로 일대 주택가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8시간이 지나도록 전봇대 복구 작업이 계속 진행됐습니다. 불이 꺼진 어린이집을 비롯해 인근 280세대가 사고로 정전됐습니다. 전력 복구는 사고 10시간이 넘은 오후 3시 무렵에야 완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20대 여성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오늘 새벽 대전에서는 한 만취 운전자가 맞은편 차량 3대를 들이받았는데요. 이 운전자 차를 버리고 도망쳤다가 사고를 수습하러 나온 견인차 기사에게 붙잡혔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도로에 불꽃을 튀기며 달리는 SUV. 좀처럼 세우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듯한 모습도 포착됩니다. 새벽 3시 50분쯤 이 SUV는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3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맞은편 차량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량은 충격 후 300m가량을 더 가서야 멈춰섰는데요. 앞바퀴가 그대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SUV 운전자인 20대 남성은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인근 숲속에 숨어있던 운전자를 찾은 사람은 다름 아닌 사고 차량을 견인하러 온 견인차 기사였습니다. 운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거기를 다 돌아다녔죠. 그 산 쪽 숲을 숨어 있더라고요. 그냥 도망가려고 그냥 끝까지 잡은 다음에 자수하라고 경찰분한테 인계해드렸죠. 음주 측정 결과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한 50m 도망갔대요. 차 세워놓고 풀숲에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주수치도 이미 다 확인했고.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우리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한 조사에 처음 착수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을 방조했다는 혐의인데요. 이 프랑스에서 구속됐다가 석방된 텔레그램 창업자를 적색 수배하는 방안도 열어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텔레그램 본사 법인에 대한 입건 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방조한 혐의입니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조사하는 건 처음입니다. N번방 사건과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포 사건의 가해자들은 텔레그램 메신저의 익명성에 숨어 활동해왔습니다. 경찰청 자원에서 보안 메신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 파벨 드로프를 인터폴 적색 수배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출신인 드로프는 지난달 24일 프랑스에서 체포됐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사건 용의자 신원을 알려달라는 프랑스 검찰의 요청에 텔레그램이 협조하지 않자 체포한 겁니다. 드로프는 우리 돈 약 74억 원을 보석금으로 내고 최근 풀려났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프랑스 수사당국이나 국제기구 등을 통해 텔레그램 수사를 공조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24명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네, 물고기에 딱지를 붙여놓고 그 물고기를 낚으면은 현금이나 상품을 주는 일명 딱지 낚시. 사실상 도박이나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은데 정작 단속은 미진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 기자입니다. 불법 도박장으로 변한 낚시터가 있습니다. 번호표가 달린 물고기를 잡으면 현금을 주는 일명 딱지 낚시가 암암리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심을 벗어난 민물 낚시터. 평일 아침이지만 수십 명의 낚시꾼들이 몰렸습니다. 입장료는 3만 원. 곳곳에서 잉어와 붕어를 낚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정작 잡은 물고기는 한번 훑어보더니 바로 놓아줍니다. 손맛 대신 돈맛을 보러 왔기 때문입니다. 포인트 보고 다 잡아먹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지. 그전이 아니면 못했어요. 번호표, 소위 딱지가 달린 물고기를 잡으면 그 숫자만큼 현금을 주는 낚시 도박입니다. 달린 게 말이 한 2천만 원어치 될 수 있죠. 그제가 30만 개 2개 나오고 6만 개 3개 나오고. 입장객 중에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30만 원 즐겨잡고 있어요. 딱지 낚시는 정부 허가를 받은 낚시터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만 원짜리, 막 6만 원짜리, 만 원짜리 하고 막 15만 원 잡아간 사람도 있어요. 지금 이 낚시터에 풀린 딱지 달린 물고기는 170마리입니다. 걸린 판돈만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따로 현금을 걷어서 특정 번호의 물고기를 잡는 사람에게 돈을 몰아주기도 합니다. 단가가 오늘도 250이에요. 이렇게 살살 항속들이 있어요. 원래는 하는데. 현행법상 딱지 낚시터는 도박판을 개설한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업주뿐 아니라 참가자들까지 처벌 대상입니다. 그래서 경계도 삼엄합니다. 지자체와 수사당국은 딱지를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 현장을 잡아내기가 어렵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신고 내용만으로는 조치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음지에서 진화하는 도박 행태와 달리 수사 인력과 수사 기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 카메라 광민경입니다. 서울시 예산 1,000억 원 넘게 들여서 만든 세운상가 공중보행로입니다. 개통 2년 만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는 이유로 철거됩니다. 이런 식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사라지는 사업 더 있습니다. 이 소식은 강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진양상가를 잇는 길이 1km의 다리.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인 지난 2016년 세운상가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설치를 결정한 공중보행로로 2022년 전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서울시 예산 1,109억 원이 투입됐는데 불과 2년 만에 철거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당초 예측의 10분의 1에 불과해서 사업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반영된 겁니다. 봄, 가을에는 좀 있고 여름, 겨울에는 매우 없는 경지.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거친 뒤 내년부터 철거 공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취임 직후부터 세운상가 공중보행로를 잘못된 정책으로 지목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대 재개발을 통해 최대 40층 높이의 빌딩과 녹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도 정작 실효성이 떨어져 단기간에 철수가 결정된 사업은 또 있습니다. 지난 2017년 만들어진 서울 도니문 박물관 마을은 480억 원의 서울시 예산이 투입됐지만 문을 연 지 7년 만에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방문객이 줄면서 사업 효과를 보지 못한 겁니다. 지난해 1월 예산 55억 원을 들여 개발된 서울시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버스 서울도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실효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대규모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얼마 전 94세가 된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입니다. 그의 투자 비법 못지않게 장수 비결에 관심이 많죠. 3가지 장수 비결이 공개됐는데요. 권경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지난달 30일 94번째 생일을 맞이한 워런 버핏. 1930년생으로 미국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재산 규모만 1,375억 달러로 세계 부자 순위 6위로 꼽히는 그의 장수 비결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경제지 포천이 워런 버핏 94세 장수 비결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놓은 겁니다. 포천지는 콜라와 수면 그리고 인간관계를 3대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버핏은 평소에도 건강식과는 거리가 먼 달고 짠 음식을 즐겨 먹는 걸로 유명합니다. 매일 콜라를 5잔 마시고 감자튀김도 좋아합니다. I drink classic Coke at the office and I drink cherry Coke at home. 버핏은 과거 인터뷰에서 6살 입맛을 고집하는 게 자신의 행복 비결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수 비결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버핏은 매일 8시간씩은 잠을 자려고 노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포천지가 꼽은 건강한 노화의 비결은 인간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굴지의 투자 회사를 이끌 수 있는 정정함의 비결이라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아보카도를 가득 실은 트럭이 술집으로 돌진해서 최소 11명이 숨졌습니다. 다친 사람도 40명이 넘습니다. 문예빈 기자입니다. 주말 밤 사람들로 붐비는 대형 술집. 멀리서 대형 트럭의 전조등이 깜빡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속도로 술집을 향해 돌진하더니 순식간에 사람들을 덮치고 쓸어갑니다. 특히 차도 쪽에 있던 사람들은 피할 새도 없이 차에 깔려 쓰러졌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카리브해 섬나라 도미니카 공화국 아수아주에서 대형 트럭이 술집을 덮쳐 최소 11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요 언론에 따르면 중상자들이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Ahora mismo esto está destruido. Esto ahora mismo es dolor de cabeza por toda parte. Sufriendo todo porque la mayoría son mis primos hermanos, aparte de mi hija que estaba en el accidente. 현지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사고 직후 도주했고 동승자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사고 발생 초기라 정확한 사고 원인과 운전자 음주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들은 트럭에 아보카도를 운반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열악한 도로 사정 때문에 대형 교통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주 도미니카 공화국 한국대사관도 평소 운전에 유의하고 야간 운전을 자제하라며 교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미국의 한 박람회장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14살 소년이 숨졌습니다. 가족 나들이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는데요. 경찰은 계획 범죄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화려한 조명에 놀이기구가 가득한 미국의 한 박람회장. 잔뜩 겁에 질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한 방향으로 일제히 달려갑니다. 현지 시각 그제밤 미국 미시간주에서 열린 미시간주 박람회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가족 단위가 모이는 장소로 충격은 더 컸습니다. Wow. Holy shit. So they haven't found the guy. So that, I mean, it's pretty obvious that there was a shooting if they got it blocked off like this. 이번 사건으로 14살의 두 소년이 총에 맞아 한 명이 사망했고 나머지 한 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두 피해자가 우버를 타고 주차장에 내린 직후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총격을 묻지마 형태가 아닌 타깃이 있는 계획 범행으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가족 나들이장인 박람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Even came here last year. Like, I don't never seen anything like this happen at the state fair. Never expected anything happen because they have like really tight security to get in and things like that. 박람회 측은 애도의 성명을 낸 뒤 저녁 7시에 문을 닫고 무기 탐지 시스템 배치 등 안전 조치를 강화해 박람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멀쩡한 도로를 역주행하던 여성, 심지어 마주오던 운전자를 무차별로 폭행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잠자코 맞고 있던 남성이 퇴역 군인으로 알려지면서 역주행 여성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28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의 왕복 2차선 도로. 역주행하던 흰색 SUV 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을 막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역주행 차량 여성 운전자가 더 언성을 높입니다.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자신을 막아세운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남성 운전자를 폭행하더니 다시 운전석 쪽으로 가 남성을 마구 때립니다. 남성은 얼굴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이 남성은 전직 군인 출신으로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폭행을 당하기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면서 역주행 운전자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들은 여성이 구류 10일과 19만 원가량의 벌금형에 처해졌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퇴역군인 폭행에 분노한 일부 중국인들이 여성 운전자의 신상털기에 나서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이 여성의 차량을 추적해 쓰레기를 던지고 위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중국 퇴역 군인 단체는 남성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60여일 남은 미국 대선, 해리스, 트럼프 양측 모두 한국계를 포함한 아시아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계를 가다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입니다. 미 민주당 전당대회 행사장 안쪽에 한글로 투표하자고 적힌 배지와 티셔츠가 눈에 띕니다. 11월 미 대선 투표를 독려하는 기념품이 한국어와 중국어 등 아시아 언어로 제작됐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으로 구성된 민주당원 모임에는 부통령 후보 팀 월즈가 깜짝 등장했습니다. For many years, Asian voters were largely ignored in major elections. The governor visiting the AAPI caucus really is an indication of how much more important Asian American voters are now to politics in America. 민주당 텃밭으로 알려진 버지니아주의 한 베트남 음식점에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방문하자 손님들이 환호합니다. Thank you, Vietnam. 최근 트럼프가 방문한 아시아 상권입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이 밀집한 지역사회를 직접 방문한 겁니다. Của mình tương đối nó không phải là lớn lắm và cũng không phải là cái tiêu chuẩn rất là nhiều sao. Nhưng mà đối với mình thì mình thấy cái cách ông đến đây. 현지 매체는 미국식 패스트푸드 식단을 선호하는 트럼프가 아시아계 미국인 표심을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f I get to pick, I 100% going to pick Mr. Trump. Mr. Trump. Can I ask why the reason? He make the country better. 11월 대선 투표권을 가진 아시아계 유권자는 4년 전 대선 때보다 15% 늘어난 1,50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히스패닉과 흑인 유권자보다 절대적 수치는 적지만 증가세는 이들을 앞질렀습니다. 미 유력지 뉴욕타임스도 아시아계 유권자를 주목해야 한다며 특히 펜실베니아와 네바다 등 핵심 경합주나 격전지에서 이주 등으로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he economy and inflation, healthcare, crime and public safety, and education are the four top issues that our community really feels that if they understood what party was doing for our communities in relation to those four issues, that would sway them to go one way or the other.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정부는 이달 17일 한국 명절인 추석에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축하 행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외교가 안팎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표심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부동산 쇼핑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요. 요즘 더욱 눈에 띄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종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우리 내국인들과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장호림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올해 초 중국인 부부가 118제곱미터 크기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조금 적재크거든요. 아마 사실인 걸로 알고 있고.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구입이 늘고 있는데 중국인 비중이 70%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중국인은 총 1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7,500명 넘는 중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구매했습니다. 본인들이 폭력이나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가서 서초구에 아파트를 사고 싶다면 서초구를 찾아가고요.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들은 본국은행에서 자금을 얼마든지 조달할 수 있어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다 보니 상호주의 원칙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바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그 문을 열어주고 또 우리가 투자할 때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도 상호주의 원칙 규제를 하고 21대 국회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다른 사람 도움 없이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휠체어가 나온다면 장애인들 이동이 참 편해지겠죠.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장애물 모양에 따라 형태가 바뀌는 바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임종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바퀴 전동 휠체어입니다. 평평한 잔디밭을 빠르게 달리던 바퀴가 돌길을 지나려 하자 바람이 빠진 듯 바퀴 모양이 변합니다. 18cm 높이 계단에선 바퀴 가죽이 계단을 감싸듯 타고 올라갑니다. 바위도 손쉽게 넘어섭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형태가 바뀌는 바퀴입니다. 복잡한 기계 장치나 센서 없이 바퀴의 강도를 자유자재로 바꾸는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일반 주행 때는 단단한 원형의 바퀴가 움직이다가 장애물을 넘을 때만 높낮이나 모양에 따라 바퀴가 말랑해지는 구조입니다. 기존에도 말랑한 바퀴가 있었지만 평지를 주행할 때 속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말랑하게 만들게 되면은 평지에서 주행할 때 소음도 심하고 그리고 주행 안정성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단단한 휠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장애물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생기고요. 이번 기술은 다양한 이동 로봇이나 장애물을 넘기 힘들었던 휠체어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전망입니다. 기계연구원은 일반 타이어처럼 모든 이동 장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라며 3, 4년 후 상용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여야 대표 141분 회담, 어제 뉴스인데 오늘 또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까? 네, 하루 만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 100분간 진행된 비공개 회담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요.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 이 대표가 안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대안 제시해 주시면 어떠냐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대안이 있으시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렸고 대안 없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대안이라는 것을 같이 만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 말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대안도 없이 비판하는데 이런 뉘앙스를 줄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비공개 회담 때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답변, 여당 대변인은 또 이렇게 전했습니다. 새로운 법안을 낸다면 기존의 민주당이 낸 법안은 철회하시는 것이냐 했더니 이재명 대표께서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반영한 법안을 우리가 제출하는 방식으로 도와드리면 되겠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측도 뭔가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제3자 특검법 빨리 내라고 압박하자 한동훈 대표가 안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처지가 좀 그렇다.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단을 잃었던 부분들이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이 우리 쪽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상황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담장 밖에서 이렇게 서로 말이 달라지니 여당 관계자는 이래서 전체 생중계가 필요했다라고도 하더라고요.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됩니까?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오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열렸는데 제2의 하나회라는 말도 나왔어요. 네, 야당은 오늘 김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걸 두고요. 군내 충암파 파벌을 형성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마치 전두환 정권 군사조직인 하나회를 연상케 한다고요. 전두환 군부의 하나회처럼 김용현의 3대 군벌 형성이 되고 있다. 후보자의 학연, 충암고주, 충암파 육사 38기 전성시대.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중에 4명을 가지고 충암파는 이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 이 정도면 제2의 하나회입니다. 하도 인사에 개입해서 국방장관 위에 국방상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문회 듣는 자리입니다.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 장성 400명 중에 지금 충암고가 4명, 이거 많은 겁니까? 군 출신 의원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야당은요, 그 4명이 핵심 보직을 맡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여당은 1%가 군을 장악할 수도 없다고 반박합니다. 여야 예측은 다르지만 충암고 출신 장성들 이번 정권 내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무슨 질문을 못 피해갔습니까? 네, 민주당 요즘 정부 인사들에 대한 역사관 검증에 집중을 하고 있죠. 한덕수 총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먼저 예상했던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4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고 답변하셨던 해프닝 기억하십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 맞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 제가 질문을 잘못 듣고 설마 너무 그렇게 당연한 거를 제 착오입니다. 그래서 바로 사과를 했고 독도는 분명히 우리 땅이고 배우자나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서 김문수 장관도 KBS 사장도 못 피해간 바로 그 질문도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의 국적이죠. 식민 지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했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키워온 기업인 라인도 내주고. 그게 바로 가짜뉴스고 선동 아닙니까? 차분하다가도 한덕수 총리 또 강하게 맞받아요, 또. 맞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요. 오후 질의에서도 충돌 또 벌어졌습니다. 총리님은 뉴라이트 아십니까? 아니 뉴 레프트도 있나요? 가치가 없는 이념이라고 포장하시는 분들의 문제. 장관이나 인사를 할 때는 그분이 살아온 길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 평가를 근거로 임명하는 거예요. 제발 색깔칠하지 마세요. 국민을 자꾸 분열시키지 마세요. 국민을 가르는 게 그게 오늘 선언하신 겁니까? 오늘 질의, 지난해 정부 결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였는데 또다시 역사관 검증이 우선된 거죠. 할 일은 하자는 개원사가 무색하게 됐는데요. 내일 질의에선 정부 결산 철저히 하는 게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달력 한 장을 넘기니 제법 가을이 느껴집니다. 길었던 무더위가 9월에 들어서자 한김 식었는데요. 어젠 내륙과 남해안 곳곳에 발효 중이었던 폭염특보도 점차 해제돼 전남 일부에만 유효합니다. 내일 오늘보단 낮 기온이 높겠지만 30도 안팎으로 큰 더위 없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북부를 제외하고는 비도 오락가락 할 텐데요. 5에서 40mm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최저 기온 22도, 대구 24도 등 선선하겠고요.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1도, 대구는 30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 30도 안팎의 기온이 이어지는 가운데 목요일 수도권과 영서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현재 북상 중인 11호 태풍 야기는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개원식을 연 22대 국회 오늘 하루 2개의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96일 만 역대 가장 늦은 지각 개원이었고요. 민주화 이래 최초로 국회 개원식에 현직 대통령이 불참했습니다. 최악의 국회를 만든 장본인들은 오늘 온종일 민생이 아닌 계엄령으로 싸웠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 속 터지는 정치의 추락.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